시어머니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 강아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임신 준비 중이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였죠. 저는 새 아파트 단지를 샅샅이 뒤져 아이를 되찾아왔고 그날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정말 통쾌한 결말을 맞이했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면 이번 주 보고서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 퇴근 후 집에 가서 콜라에게 닭고기 통조림을 따줄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죠. 콜라는 제가 3년을 키운 웰시 코기였습니다. 뒤뚱거리는 엉덩이를 흔들며 제가 문을 열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다리에 매달리는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윙윙 2번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옆집에 사시는 김 아주머니가 보내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김 아주머니와는 평소 사이가 좋았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제가 가끔 퇴근이 늦어지면 아주머니께 콜라에게 밥을 한번 더 챙겨달라고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통화 괜찮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평소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이내 몇 초도 안 돼요, 기내 몇 초도 안 돼요, 김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머니는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빨리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와볼 수 있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콜라를 안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검은색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얼버무리면서 강아지를 어디론가 데려간다고만 했어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어요. 그 차도 수진 씨네 차가 아니잖아요? 네? 뭐라고요? 제 손에 있던 마우스가 책상 위로 떨어지며 소리가 뾰족하게 변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오늘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시댁에 계시다가 가끔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무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오시기 전에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으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늘 콜라를 싫어하셨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강아지를 키우는 건 비위생적이고 나중에 임신하면 더더욱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2마디 정도 날대꾸를 했다가 남편 민준 씨가 나서서 말려야 겨우 넘어갔었거든요. 김 아주머니는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틀림없어요. 수진 씨 시어머니가 맞아요. 어두운 색 외투를 입고 머리를 묶으셨어요. 제가 인사도 드렸는걸요. 그 차 아직 안 갔어요. 아파트 서문 앞에 있어요. 빨리 와봐요.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온통 콜라가 안겨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콜라는 평소에 그렇게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피하곤 했는데 지금쯤 분명히 너무 무서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보고서도 신경 쓸 겨를 없이 책상 위에 휴대폰과 가방을 옮겨쥐고 옆자리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빨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빨리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는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연달아 3대의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모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휴대폰에 김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아파트 입구 사진을 계속해서 보며 그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겨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햇살 아파트 단지 서문으로 빨리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기사님은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별다른 말씀 없이 엑셀을 박아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콜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제발 시어머니가 널 데려가지 못하게 해줘.
저는 시어머니가 도대체 콜라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콜라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년 동안 키운 콜라는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갈 수 있죠?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매 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택시가 햇살 아파트 단지 서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도 받지 않은 채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 검은색 승용차는 온데간데 없었고 김 아주머니도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김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차는요? 김 아주머니는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 끊은 지 2분도 안 돼서 그 차가 출발했어요. 제가 감히 막지는 못하고요. 수진 씨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콜라는 뒷좌석에 있었어요. 제가 보니 콜라가 계속 창문에 매달리면서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참, 제가 그 차의 뒤 3자리 번호를 기억했어요. 368이에요. 혹시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차량 번호 368을 받아 적고 김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후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텅 빈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콜라, 너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내가 널 어디서 찾아야 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니 눈물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손에는 차량 번호 뒤에 3자리 368이 적힌 종이가 꽉 쥐어져 있었고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아무 말 없이 와서 낯선 차로 콜라를 보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설마 정말 콜라를 버린 건 아니겠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먼저 회사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박 부장님,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반나절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남은 업무는 집에 가서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자세히 설명할 여유도 없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어서 남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회의 중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나 지금 바쁜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저는 목이 메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엄마가 왔어. 그리고 콜라를 데려갔어. 김 아주머니가 보셨는데 뒤 3자리 번호가 368인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갔대. 당신 엄마가 콜라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갔을지 빨리 생각해봐.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였습니다. 엄마가 왔다고? 나한테 아무 말도 없었는데? 콜라를 데려갔다고? 설마 그럴 리가. 그냥 강아지 키우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정말 데려갈 정도는 아닐 거야.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민준 씨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오가는 차들을 주시하며 민준 씨에게서 빨리 전화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콜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김 아주머니가 그 차가 아파트 단지 서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서쪽에는 저희 햇살 아파트 단지 외에도 행복빌라 단지와 새벽마을 이렇게 새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고 주변에는 작은 상가들과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햇살 아파트 단지 주변부터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서쪽 길을 따라 상가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콜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외식 후기 보셨어요? 뒤뚱거리는 엉덩이에 노란 털을 가졌고요. 어두운 색 외투를 입은 할머니가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갔는데 차량 번호 뒤 세 자리는 368이에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못 봤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일 가게 할아버지는 아까 승용차 한 대가 행복빌라 단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았다고 했지만 차량 번호는 주에 깊게 보지 못했고 강아지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행복빌라 단지로 달려갔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콜라 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행복빌라 단지는 저희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컸습니다. 동문에서 성문까지 그리고 남문에서 북문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각 동의 입구마다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저는 혹시 뒤 세 자리 번호가 368인 검은색 승용차가 있을까 하여한데 한 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산책 중이던 아주머니가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새벽 마을에도 가보세요. 그 두 아파트 단지가 가까우니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새벽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콜라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새벽 마을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경비 아저씨께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뒤 세 자리 번호가 368인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차에 할머니 한 분이 타고 있었고 외식 고기도 한 마리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는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여러 대 들어오긴 했는데 뒤 세 자리 368번은 한 대 있었던 것 같아요. 20분 전쯤 들어왔고 안쪽 3번동 방향으로 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3번동으로 달려가면서 콜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번동 아래에 도착하니 마침 그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뒤 세 자리는 368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달려가 차창에 매달려 보니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도 강아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았지만 운전사도 조수석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조해하고 있는데 어두운 색 외투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3번동 현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목소리가 떨리도록 외쳤습니다. 엄마, 콜라 어디로 보냈어요? 이 차 안에는 왜 콜라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임신 준비 중에는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좋은 집에 보냈어. 그 집은 형편도 좋고 강아지를 좋아해서 너랑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좋은 집에 보냈다고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콜라는 제 강아지예요. 저는 너무 다급해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시어머니는 옆으로 비켜서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안 알려줄 거야. 널 위한 일이고 내 미래 손주를 위한 일이야. 그 개는 안 돼. 너 빨리 돌아가서 일이나 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발을 잡았습니다. 콜라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주면 저도 안 놓을 거예요. 오늘 콜라를 저에게 돌려주셔야 해요. 바로 그때 옆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이 소리는 콜라의 목소리가 아니던가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3번동 옆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있었고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창고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콜라였습니다. 콜라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며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려고 했지만 무엇인가에 묶여 있었는지
움직이지 못하고 낑낑 소리만 냈습니다. 저는 달려가 콜라의 다리를 묶은 끈을 풀고 콜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콜라는 계속해서 제 품으로 파고들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콜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네가 고생했구나. 시어머니도 따라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가 다 큰 사람이 무슨 강아지랑 싸우니? 그 개 몸에 세균이 있는데 왜 안고 있어? 빨리 내려놔. 저는 콜라를 안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콜라는 제가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콜라에게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면 제가 엄마의 체면을 봐주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콜라를 안고 몸을 돌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콜라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콜라는 제 품에서 여전히 조금 떨고 있었고 작은 머리를 계속 제 목 아래로 비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콜라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면 분명히 시어머니와 또 한바탕 해야 할 거야. 그 성격에 분명히 집에서 나를 기다리며 따지고 있을지도 몰라. 역시나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사과를 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아까 콜라를 숨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한가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콜라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눈꺼풀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데리고 왔네. 내가 말했잖아. 그 개는 키우면 안 된다고.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으면 임신에 영향을 줄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저는 콜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콜라는 즉시 제 발 아래로 파고들어 제 바짓가랑이에 바싹 붙었고 꼬리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웅크려 콜라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일어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의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엄마, 콜라는 제가 4년을 키운 강아지예요. 제가 이미 종합건강검진도 다 받게 했고 예방접종과 구충제도 제때 다 했어요. 몸에 병균도 없으니 임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정말 영향이 있다고 해도 저와 상의하셨어야죠. 제가 출근한 틈을 다 몰래 데려가서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내려놓고 입을 닦은 후 저를 올려다보며 여전히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상의? 너랑 상의하면 네가 그 개를 보낼 리가 없잖아? 이건 널 위한 일이고 우리 민준이네 집안의 후손을 위한 일이야.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설마 너를 해치겠니? 저를 위한다고 해서 제 동의 없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콜라는 물건이 아니라 제 가족이에요. 그 어두컴컴한 창고에 묶어놨는데 콜라가 작아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무슨 일이 생겨? 그냥 개 한 마리일 뿐인데. 시어머니도 일어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수진아. 오늘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민준이랑 잘 살고 싶고 우리 민준이네 집안에 예쁜 손주를 낳아주고 싶다면 그 개를 빨리 처리해. 시댁으로 보내든 다른 사람에게 주든 아무튼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않게 해.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2년 동안 시어머니와는 비교적 예의바르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오셔서 머무실 때도 저에게 사소한 불만이 있어도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콜라를 보낼 수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임신 준비는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콜라는 제 마지노선이에요.
누구도 콜라를 건드릴 수 없어요. 너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 경험해서 우러나온 말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민준이 가졌을 때 고양이도 만지지 못하게 했어. 혹시라도 톡소 포자춘이라도 있을까봐. 그런데 너는 매일 강아지를 안고 있으니 만약 정말 문제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반려동물이 구충제와 예방접종을 잘하면 임산부가 반려동물과 접촉해도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위생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저는 평소에도 콜라의 잠자리를 매일 청소하고 콜라를 만지고 나면 손도 잘 씻어요. 문제 없을 거예요. 의사 말만 다 믿을 수 있니?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 의사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할 줄 알지. 정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책임질 거야?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 개는 안 돼. 네가 그 개를 보내든 아니면 내가 안 갈 테니 매일 여기서 너랑 개가 붙어 다니는 걸 볼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남아있겠다고 협박까지 하다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지내고 싶으시면 환영해요. 하지만 제 생활에 간섭하거나 콜라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만약 엄마가 콜라를 보내라고 계속 강요하시면 저는 민준 씨와 상의해서 엄마를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시어머니는 순간 폭발하며 목소리를 8옥타브 높였습니다. 내가 민준이 엄마야. 이 집은 민준이가 산 집이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머물든 내 마음이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 너 민준이랑 더 이상 살기 싫은 거니? 바로 그때 현관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와 시어머니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싸우고 있어?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눈이 붉어지며 민준 씨의 팔을 잡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 네가 드디어 왔구나. 네 아내가 나한테 계속 대들어. 내가 그 개를 보내라고 한 건 임신 준비를 잘하라고 한 건데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쫓아내려고 해. 이게 말이 돼? 저는 시어머니가 흑백을 뒤집는 모습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막 입을 열어 설명하려는데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싸우지 마. 말로 잘해봐. 여보, 엄마도 널 위한 거잖아. 엄마한테 화내지 마. 엄마, 여보가 그 개를 좋아하는 건 아니까 엄마도 너무 강요하지 마. 우리 천천히 상의해보자. 민준 씨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인데 민준 씨는 그저 중재만 하려 하고 제 편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실망스럽고 슬펐습니다. 민준 씨, 당신 엄마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 콜라를 데려가서 창고에 묶어놨어. 콜라가 얼마나 무서워했을지 알아? 제가 새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겨우 콜라를 찾아왔어. 그런데 지금 엄마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한테 콜라를 보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당신은 이렇게 말할 뿐이야. 민준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네가 억울한 건 알지만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네 임신 준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서 그랬어. 엄마, 다음번에 콜라를 어떻게 하고 싶으면 여보랑 상의해서 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알겠지?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중재만 하려 했습니다. 저는 눈앞에 두 사람을 보며 갑자기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콜라를 안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콜라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제 발 아래로 몸을 비비며 작은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웅크려 콜라를 안았고 다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시어머니가 오늘 콜라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었다면 내일은 더 심한 일을 할지도 몰라. 콜라를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침실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콜라는 제 발 아래에 엎드려 잠들었고 작은 발은 가끔 꿈틀거렸습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콜라를 보며 제 마음속의 억울함은 서서히 힘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민준 씨는 나에게 해명을 해야 해.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와 견과류를 깨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후에 그 일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제대로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는 민준 씨가 소파 반대편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견과류를 깨먹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작은 견과류 껍질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 앉아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흘끗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이야기해. 엄마가 아직 여기 계시잖아. 지금 말해야 해요. 이 일은 미룰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 단호해졌습니다. 엄마도 계시니 마침 우리 이야기를 확실히 해두죠.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손에 있던 견과류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불쾌한 듯이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내가 다 널 위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굳이 붙잡고 늘어질 거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 콜라를 데려가서 창고에 묶어놓은 일. 이 일은 엄마가 저에게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제가 콜라를 키우는 일에 간섭하거나 제 물건을 마음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내가 사과해? 시어머니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사과해? 내가 네 어른인데 설령 내가 사소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네가 나를 봐줘야지. 게다가 내가 널 위한 임신 준비를 도와준 거지 널 해치려한 게 아니잖아. 사소한 잘못이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콜라를 어두컴컴한 창고에 묶어놨는데 만약 콜라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갔으면 이게 사소한 잘못인가요? 콜라는 제 가족인데 엄마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제 기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민준 씨는 황급히 제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마.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조급하셨을 뿐이야. 엄마도 말 좀 줄여. 다 한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저는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 일이 누구 잘못인지 분명히 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제 남편이잖아요.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오늘 이렇게 한 일, 당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여보,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 우리가 좀 더 봐드리자. 엄마도 널 걱정해서 우리 미래 아이를 걱정해서 그랬으니 의도는 좋았어. 의도가 좋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엄마가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물건을 버리거나 더 심한 일을 하면 당신은 그때도 의도가 좋았다고 하면서 제가 봐줘야 한다고 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그런 일을 안 하실 거야.
민준 씨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우발적이었던 거야.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콜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내일은 제 다른 물건에도 손대지도 몰라요. 민준 씨,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중재가 아니라 당신의 분명한 태도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앞으로 엄마가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콜라를 건드리지 않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요? 민준 씨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시어머니를 흘끗 보고는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싸우지 말자.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도 마. 알겠지? 임신 준비는 중요한 일이니까 이 일은 잠시 접어두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콜라 문제는 그때 상의하자. 저는 민준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마음이 순간 반쯤 식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주고 제 마지노선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는 그저 나를 몰아붙이지 마. 잠시 접어두자. 상의하자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콜라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민준 씨, 콜라는 제가 3년을 키운 강아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저와 함께였어요. 당신이 저를 쫓아다닐 때도 저와 함께 콜라를 잘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변한 거죠? 변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임신 준비가 중요하니까. 만약 정말 콜라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둘 다 후회할 거야. 저는 이미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콜라의 건강검진 보고서도 당신에게 보여줬잖아요. 예방접종과 구충제도 다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 엄마의 낡은 생각은 믿으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은 믿지 않고 저희 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말만 다 믿을 수 있니? 예전에 우리 옆집 며느리도 의사 말 듣고 임신했을 때 고양이를 키웠는데 결국 아이가 태어나서 문제가 있었어. 나는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너희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고양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엄마, 다른 사람의 일을 예로 들지 말고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해요. 나는 과학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내 손주를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 시어머니는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그가 공정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실망감이 조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제 감정이나 콜라의 안위보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그리고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그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침착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들은 말하고 싶지 않고 태도를 표명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저도 분명히 말해둘게요. 콜라는 제가 계속 키울 거예요. 아무도 제가 콜라를 보내도록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우리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돌아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임신기간 반려동물 주의사항, 자신의 권리 보호 방법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스스로 콜라를 보호하고 저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낮에는 제가 출근할 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거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저녁에 제가 돌아와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별채로 돌아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 중간에서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였습니다. 저에게는 어른에게 따지지 말라고 설득하거나 시어머니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고 설득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콜라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했지만 이제는 저에게만 친근하게 다가오고 시어머니를 보면 피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결제해서 물을 마시러 나올 때 콜라는 소리를 들으면 황급히 소파 밑으로 숨었다가 시어머니가 방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나왔습니다. 콜라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불편했습니다. 콜라는 걱정 없이 천진난만한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집안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의 8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별채에서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거실이 조용해서 저는 몇 마디를 띄엄띄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문 앞에 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뭐. 그 개는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몸에 분명히 병균이 있을 거야. 그런데도 걔는 매일 그 개를 안고 있어. 내가 보기엔 정말 싫어. 내가 이번에 온 건 그 개를 없애버리려고 온 거야.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해. 제 손에 있던 물컵이 멈칫했고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 오신 것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미 콜라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걔가 나한테 말대꾸도 한다니까. 그 걔가 자기 가족이라면서 나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니까. 며느리라는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민준이 체면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한바탕 했을 거야. 전화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도 너무 무능해. 내가 걔한테 며느리를 설득해서 걔를 보내라고 했는데 걔는 그저 중재만 하려고 해. 내 편은 전혀 들어주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나는 분명히 그 걔를 보내게 할 방법을 찾을 거야.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방법을 생각해낼 거야. 걔는 또 의사가 문제없다고 했다느니 하는데 나는 내 손주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을 우선시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우선시해야지. 하루 종일 걔랑 붙어 다니는 게 뭐야. 이 말을 듣자 제 손에 있던 물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별채 문이 순식간에 열렸고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황급히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됐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끊을게.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화가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와 콜라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뒤에서 제 욕을 할 뿐만 아니라 콜라를 없앨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를 위한다고 했던 말들은 모두 핑계였을 뿐 시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 삶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벌써 왔어?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여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방금 친척이랑 이야기한 것뿐이야. 별말 안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엄마, 방금 하신 말씀 제가 다 들었어요. 제가 걔랑 붙어 다니는 게 보기 싫고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게 못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콜라를 없앨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도 하셨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했습니다.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내가 그냥 친척에게 불평 좀 한 것뿐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도 다 널 위한 일이고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야. 저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계속 콜라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엄마, 저는 처음에 엄마가 그냥 생각이 낡고 제가 임신 준비하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는 근본적으로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제 생활해요. 아니야.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반박했지만 눈은 피했습니다. 나를 모함하지 마. 내가 그냥 친척이랑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 것뿐이야. 네가 오해한 거야. 제가 오해했다고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제가 못 들었으면 엄마는 계속 친척에게 제 욕을 하고 계속 콜라를 없앨 계획을 세웠을 건가요? 엄마가 이번에 오신 건 저희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콜라를 겨냥해서 오신 거죠. 맞죠?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 엄마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여기도 내 집이야. 저는 민준 씨와 부부예요. 이 집은 제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집에서 제 욕을 함부로 하거나 제 삶을 망가뜨릴 계획을 함부로 세울 수 없어요.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물컵과 물,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야? 왜 컵을 깼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 저는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엄마가 전화로 제 욕을 하고 콜라를 없앨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어. 제가 다 들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시어머니는 눈이 붉어지며 다시 억울한 척했습니다. 아들, 내가 아니야. 내가 그냥 친척이란 이야기한 것뿐인데 걔가 오해했어. 그리고 컵도 깨고 나한테 소리 질렀어. 제가 오해했다고요.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그렇게 분명했는데 제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죠? 민준 씨, 당신이 못 믿겠으면 당신 엄마에게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도대체 친척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친척에게 불평 좀 한 것뿐이니까 너무 따지지 마. 엄마, 앞으로 친척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또다시 이런 식입니다. 또다시 중재입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마음속의 실망감이 이미 넘쳐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시어머니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지금 시어머니가 한 말도 들었지만 여전히 저를 믿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그렇게 당신 엄마를 믿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한 번도 믿지 않으면서 당신 엄마가 하는 말은 사실이든 아니든 다 믿어요. 당신 마음속에 저는 도대체 뭐예요? 민준 씨는 입을 벌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웅크려 바닥에 떨어진 물컵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이 정도까지 말을 했다면 분명히 저와 콜라를 상대할 다른 방법을 또 찾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만약 나중에 정말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고 콜라는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가족의 생활 간섭 증거, 수집 방법, 녹음, 녹화 증거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검색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저를 압박해도 저는 콜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제 삶을 함부로 망가뜨리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 자신과 콜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한 이후 저는 인터넷에서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어떤 증거가 유용하고 어떻게 수집해야 합법적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녹음과 녹화가 가장 직접적이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이나 부엌 같은 집안의 공용 공간에서 녹화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채팅 기록, 송금 기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만약 시어머니가 나중에 또다시 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구매 기록 등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휴대폰 메모장에 저는 먼저 거실 콘센트에 잡고 아담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는 소파와 현관을 향하게 했고 평소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으니 시어머니가 여기서 무슨 과한 말을 하거나 콜라에게 무슨 짓을 하면 모두 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단축키로 설정하여 언제든지 쉽게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시어머니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약간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민준 씨의 말을 듣고 콜라에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며 기습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릇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릇 안에는 강아지 사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웅크려 콜라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콜라, 이리 와서 밥 먹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약간 의아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콜라에 먹고 마시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가끔 제가 먹여달라고 부탁하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곤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콜라에게 직접 밥을 주다니. 콜라도 약간 망설이며 제 발 아래에 서서 저를 보았다가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하며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콜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먹어. 아침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콜라가 밥을 먹는 것을 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에게 웃으며 이전보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출근해. 점심때 못 돌아오면 콜라는 내가 밥 줄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저 점심때 돌아올 수 있어요. 엄마는 하던 일 하세요. 말을 마친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다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제가 점심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문을 열자마자 콜라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그저 꼬리만 흔들 뿐 평소처럼 달려와 저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콜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 약간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콜라, 왜 그래? 저는 고개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내밀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내가 아침에 사료를 줬는데 그거 먹고 나서 계속 저렇게 엎드려 있었어. 나는 그냥 자는 줄 알았지.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황급히 콜라의 사료 그릇을 살펴보니 그릇에는 아직 사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콜라의 배를 만져보니 약간 불룩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시어머니가
콜라에게 밥을 줄 때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황급히 콜라를 안아 소파에 앉히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조금 따라 콜라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를 담은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 너 먼저 밥 먹어. 콜라는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좀 자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콜라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한테 대들더니 뭘 좀 넣어줬더니 이틀 동안 고생 좀 하겠네. 너가 그렇게 되면 수진이한테도 귀찮아질 테고 그럼 수진이가 널 보내려고 할지도 모르지. 안타깝게도 너무 적게 넣었네. 좀 더 심하게 아팠으면 수진이가 분명히 걱정했을 테고 그럼 내가 설득해서 널 보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수진이가 스스로 널 보내게 할 방법을 말이야. 제 마음속에서 순간 불이 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적게 넣었네. 좀 더 심하게 아팠으면 수진이가 분명히 걱정했을 테고 그때 내가 설득하면 널 보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음에는 수진이가 스스로 널 보내게 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잘 저장하고 나서 콜라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콜라가 혹시 뭔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나요? 제가 오후에 콜라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황급히 말했습니다. 갈 필요 없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것뿐일 거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동물병원 가면 얼마나 비싼데? 게다가 번거롭잖아. 비싸지 않아요. 콜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먹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때 병원에 안 가면 나중에 더 번거로워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콜라를 안고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시어머니가 콜라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고 다행인 것은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회사에 조퇴하고 콜라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콜라를 검진하신 후 소화하기 어려운 것을 먹어서 약간의 위장 장애가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약을 이틀 정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낼 수 있냐고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기름진 것이나 기타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사료에 기름진 것을 넣어서 콜라의 위장을 불편하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들고 콜라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증거가 있으니 다음번에 시어머니가 콜라에게 또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시어머니에게 전하고 나서 시어머니 앞에서 약을 꺼내 콜라에게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분명히 제가 자신의 행동을 알아챌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속셈을 드러내지 않고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수집한 증거들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저와 콜라와 관련된 것이면 모두 몰래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저와
콜라를 보호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콜라는 이틀 동안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 다시 예전처럼 뒤뚱거리는 엉덩이를 흔들며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콜라가 활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돌덩이가 겨우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분명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 녹음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거야 라고 말했으니 저는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물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제가 자주 쓰는 립스틱을 찾으려 화장들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분명히 화장품 상자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보셨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못 봤어. 네가 어디에 뒀다가 잊어버린 거겠지. 젊은 사람들은 늘 물건을 잘 잃어버리잖아. 저는 시어머니와 말다툼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부러 립스틱을 화장품 상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었고 화장대 옆 서랍장 위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제 물건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는지 직접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오니 그 립스틱이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제 침실로 들어와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제 립스틱을 집어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녹화 영상을 들고 화가 나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콜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 물건에도 손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 휴대폰을 건네며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제 립스틱 엄마가 가져갔죠? 왜 제 물건을 가져가세요? 시어머니는 녹화 영상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냥 그 립스틱 색깔이 예뻐서 너한테 보여주려고 가져간 거야. 너한테 말하는 걸 잊어버렸네. 보여주려고 가져갔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야 했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게다가 왜 제 침실에 들어오신 거죠? 제 방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걸 모르세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또다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네 방에 들어가는 게 뭐 어때서? 네 립스틱 하나 가져가는 게 뭐 어때서? 너는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따지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와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물건은 앞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제 방에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번 립스틱은 제가 따지지 않을게요. 다음번에 또다시 제 물건에 손대는 것을 발견하면 저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제 식단에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 준비 중이라 엽산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빵 한 조각 그리고 계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유를 마시는데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을 보니 아직 반달이나 남아 있었는데 왜 시큼한 맛이 나는 걸까요? 저는 감히 마시지 못하고 우유를 쓰레기통에 마시지 못하고 우유를 쓰레기통에 마시지 못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일부러 냉장고 안에 우유를 살펴보니 아침에 마시려던 그 우유였습니다.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서 우유를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마셨는데 또다시 맛이 이상했고 여전히 시큼한 맛이 났습니다. 저는 문득 전날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우유에 무엇인가를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남은 우유를 깨끗한 병에 담아 밀봉하고 다음날 출근할 때 회사 근처의 검사기관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우유에 도대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유의 소량의 식초가 첨가되어 있어서 시큼한 맛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를 들고 마음속의 분노가 순간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우유에 식초를 넣었다니.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마셨다면 분명히 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임신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저는 검사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마침 민준 씨도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보고서를 건네고 이전에 시어머니가 제 립스틱을 가져가는 녹화 영상, 그리고 이전에 콜라에게 짓궂은 짓을 한 녹음 파일까지 한꺼번에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 엄마가 한 짓 좀 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콜라에게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어 위장을 불편하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 립스틱을 몰래 가져가고 이제는 제 우유에 식초를 넣었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제가 임신 준비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민준 씨는 손에 든 보고서와 녹화 영상을 보며 얼굴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약간 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수진이 우유에 식초를 넣고 왜 립스틱을 가져갔어요? 시어머니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얼굴색이 붉어졌다가 참백해졌다가 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걔가 매일 우유를 마시는데 영양분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아이 낳기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식초를 넣은 건 좀 덜 먹게 하려고 그랬고 립스틱을 가져간 건 꾸미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임신 준비에 집중하라고 그랬어. 나는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저희를 위한다고 해서 우유에 식초를 넣고 저희를 위한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갈 수 있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건 근본적으로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를 해치는 일이에요. 수진이가 식초 넣은 우유를 마시고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신 준비에 영향을 받으면 엄마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민준 씨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의외였고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말에 울음을 터뜨리며 소파에 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낯선 사람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다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수진이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아내이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에요. 민준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러시면 저와 수진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화목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이런 과한 행동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고 분노만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과한 행동을 하고도 아직도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며 억울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번에는 당신이 저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요. 만약 당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저는 그냥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혼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저는 저를 항상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어요. 콜라도 더 이상 고생하게 할 수 없고요. 민준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지 않게 할게. 내가 앞으로는 절대 네가 고생하게 하지 않을게. 콜라도 고생하게 하지 않을게.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약간 망설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그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고 이 가정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당신을 한 번 더 믿을게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대로 지켜주기를 바라요.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려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콜라를 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떠날 것을 고려해야 할 거야. 더 이상 나 자신과 콜라를 고생하게 할 수 없어. 민준 씨는 시어머니 방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좋지 않았고 눈가도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분명히 또 민준 씨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울면서 하소연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묻지 않고 그저 콜라를 안고 소파에 앉아 그가 결과를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는 다가와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랑 잘 이야기했어. 엄마가 앞으로는 네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우리 생활에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약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요? 사과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했어.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바뀌기 힘드신 것뿐이야. 네가 너무 따지지 마. 앞으로 내가 더 잘 지켜볼 테니 다시는 과한 행동은 안 하실 거야. 저는 민준 씨를 보며 여전히 약간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전에 그렇게 강경했는데 한 번의 대화로 그렇게 쉽게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당신을 이번 한 번 믿을게요. 정말 말한 대로 지켜주기를 바라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침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고 제 물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제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고 심지어 가끔 콜라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조는 여전히 좀 딱딱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생각을 바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별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매우 낮게 깔았지만 저는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개는 역시 보내야 해. 민준이가 지금 개 편을 들고 있어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 해. 걔가 집에 없을 때 말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별채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지난번에 걔 우유에 식초 넣었다가 걔한테 들켰어. 민준이도 나한테 화를 내고. 지금 민준이 눈에는 그 여자란 그 걔밖에 없어. 나 같은 엄마는 전혀 신경 안 써.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이미 생각해뒀어. 주말에 걔가 회사에 야근하러 가면 전에 그 걔 데려가는 사람 불러서 몰래 데려갈 거야. 그때 가서 못 찾으면 내가 한 짓이라는 걸 알아도 증거가 없을 거야. 전화 저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쪽은 내가 잘 처리할 거야. 울면서 한바탕 하면 돼. 걔는 마음이 가장 약하잖아. 걔만 보내면 걔가 아무리 화나도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야. 그때 가서 걔가 임신 준비에 전념해서 우리 민준이네 지갈의 손주를 낳아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있었을 뿐 몰래 콜라를 보내버릴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고 심지어 시간과 방법까지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자 저는 녹음 파일을 들고 민준 씨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는 그때 서재에서 야근 중이었고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 좀 들어봐요. 저는 휴대폰을 그에게 건넸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의아해하며 휴대폰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들을수록 얼굴색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쾅 던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약속했잖아. 어떻게 아직도 콜라를 보내버릴 계획을 하고 있어? 당신에게 약속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뭘 지켰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억울하고 분노에 찼습니다. 민준 씨, 이제 확실히 알겠죠? 엄마는 생각이 바뀌기 힘든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근본적으로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와 콜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전에 당신에게 울고 잘못했다고 한 건 다 연기였어요. 그저 당신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것뿐이에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는데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엄마가 정말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내가 이전에 계속 엄마 편을 들어줘서 네가 고생했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연기를 잘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이번에는 당신이 정말 제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요. 엄마가 정말 주말에 콜라를 보내버리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이 가정이 정말로 깨질 수도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여보,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엄마가 성공하게 두지 않을 거야. 주말에 엄마가 콜라를 건드리려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엄마 찾아가서 확실히 이야기할게. 말을 마친 민준 씨는 일어서서 분노에 찬 얼굴로 별채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고 마음속으로는 약간 불안하면서도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 시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별채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너희가 왜 들어와? 엄마,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주말에 콜라를 보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엄했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수진이가 야근하는 틈을 타서 걔 데려가는 사람 불러서 콜라를 데려가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눈빛은 피했습니다.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수진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누가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엄마가 직접 말하는 걸 들었어. 민준 씨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엄마가 전화하는 녹음 내가 다 들었어. 엄마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우리 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콜라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왜 또 나를 속여? 나를 갑으로 아는 거야. 시어머니는 침대 위에 휴대폰을 보더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 나도 다 널 위한 일이야. 그 걔는 정말 임신에 영향을 줘. 나는 네가 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랐을 뿐이야. 나를 위한다고 해서 수진이와 콜라를 해쳐야 해? 민준 씨가 말을 끊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상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수진이는 내 아내이고 콜라는 우리 가족이야. 누구도 그들을 해칠 수 없어. 엄마가 만약 또다시 콜라를 보내버릴 계획을 하거나 수진이에게 과한 행동을 하면 나는 엄마를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앞으로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이것은 민준 씨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있었고 눈물은 더욱 심하게 흘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마침내 한 줄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중재만 하지 않고 정말로 제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민준 씨에게 기세가 눌렸지만 분명히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경계해야 했고 시어머니가 저와 콜라를 해칠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먼저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나약함과 편애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함께 콜라를 보호하고 시어머니가 다시는 저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한 번 더 믿기로 했고 이 가정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또다시 과한 행동을 하면 민준 씨가 아무리 사과하고 약속해도 저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전 계획대로 저는 회사에 야근하러 가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민준 씨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오늘 나가지 마. 집에서 콜라 잘 지켜줘.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걱정돼. 민준 씨는 가슴을 두드리며 약속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나 오늘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콜라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엄마가 감히 콜라를 건드리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는 여전히 약간 불안해서 거실과 베란다에 있는 카메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저는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통해 집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콜라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으로 카메라의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왔습니다. 누군가 집 현관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오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어머니가 부른 개를 데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거실을 보니 콜라는 위험을 감지했는지 소파 밑으로 숨어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배경에서는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샤워 중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빨리 나와. 당신 엄마가 걔 데려가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 콜라가 소파 밑에 숨어 있어. 빨리 콜라를 구해줘. 저는 전화에 대고 소리쳤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 걔 데려가는 사람.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았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옆에 웅크려 소파 밑으로 소리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못된 녀석, 빨리 나와. 걔를 데려가는 남자는 옆에 서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콜라가 나오면 오리 안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콜라는 소파 밑에서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집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상황을 보자마자 순간 화가 폭발하여 소파 앞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와 걔 데려가는 남자를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누가 너희들을 들어오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놀라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들, 내가 그냥 이 개를 보내려고 한 거야. 널 위한 일이야. 나를 위한다고? 이건 나를 해치는 일이야. 민준 씨는 개 데려가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빨리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개 데려가는 남자는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황급히 오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돈 주기로 해놓고 왜 또 변심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개 데려가는 남자가 가는 것을 보고 다시 민준 씨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엄마, 더 이상 나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나와 수진이의 생활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콜라를 더 이상 해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저는 전화 저편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안심되었지만 더 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 씨의 경고를 무시하고 몰래 개 데려가는 사람을 불렀다니. 이번에는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팀장님께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저는 이전에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콜라를 처음 보냈을 때 김 아주머니의 증언,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은 녹음 파일, 제 립스틱을 가져간 녹화 영상, 우유에 식초를 넣은 검사 보고서, 그리고 주말에 콜라를 보내버릴 계획을 한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해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고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콜라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순식간에 소파 밑에서 뛰쳐나와 제 품으로 달려들어 끊임없이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너무 큰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콜라를 안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으세요? 민준 씨에게 콜라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또 개 데려가는 사람을 불렀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눈빛은 약간 흔들렸지만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내가 그냥 한순간 착각했어. 나도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저희를 위한다고요? 저는 비웃으며 휴대폰에 있는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것들 좀 보세요. 엄마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 콜라를 처음 보냈을 때 제가 새 아파트 단지를 뒤져서 겨우 찾아왔어요. 엄마는 콜라의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어 위장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제 립스틱을 몰래 가져가고도 인정하지 않았죠. 제 우유에 식초를 넣어 제 몸에 문제가 생기게 하려 했고 주말에 제가 야근하는 제가 생기게 하려 했고 저는 말을 하면서 녹음 파일과 녹화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고 소리를 크게 키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이 증거들을 보며 얼굴색이 점점 굳어졌고 주먹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증거들을 보고 녹음 파일에서 자신이 한 말을 들으며 얼굴색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하더니 더 이상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그저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갖기를 바랐다고 해서 저와 콜라를 해쳐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엄마에게 분명히 말해둘게요. 콜라는 제 가족이고 저는 절대 콜라를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엄마가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저와 제 삶을 존중해야 해요. 앞으로 콜라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말고 저희 일에 간섭하지도 마세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참으려고만 했었습니다. 어른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일방적인 인내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방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민준 씨도 다가와 제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변해야 해요. 만약 엄마가 또다시 수진이와 콜라를 해치는 일을 하면 저는 엄마를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제가 불효자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저와 민준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이번에는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기세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너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 콜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변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을 잘 저장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는 말한 대로 지켜주기를 바라요. 만약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면 저는 엄마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시댁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 증거들을 시댁 친척들에게 모두 보여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럴게. 정말 안 그럴게. 저와 민준 씨는 몸을 돌려 별채를 나왔고 시어머니는 혼자 그 안에 남겨졌습니다. 콜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 달려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저는 웅크려 콜라를 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마침내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았다. 앞으로는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해치지 못할 거야. 비록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말뿐인 약속은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몇 번이나 우리를 속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임시방편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민준 씨와 상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고 다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게 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엄마를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소문이라도 나면 시댁 친척들이 내가 불효자라고 할 텐데 시댁으로 돌려보낼지 말지는 엄마의 행동을 봐야겠지만 우리는 먼저 엄마가 자신이 한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며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먼저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당신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모두가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하면 그때 가서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하면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자. 엄마가 완전히 변해서 우리 집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든 상관없어. 다음 날은 마침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의 최 동장님과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USB에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녹화 영상, 검사 보고서, 그리고 김 아주머니의 증언까지. 저는 일부러 김 아주머니를 찾아가 서면 확인서를 받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해서 저는 최 동장님께 상황을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했습니다. 최 동장님은 듣는 동안 얼굴색이 점점 엄숙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콜라가 죽었다고 저를 속이려 했고 민준 씨를 협박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너무 과했네요. 생활 간섭이든 반려동물 학대든 모두 부적절하고 협박까지 하려 했다니요. 저는 USB를 최 동장님께 건네며 안에 있는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최 동장님은 증거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분명하네요. 시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시어머니와 이야기해서 잘 설득할게요. 만약 앞으로 또다시 이러시면 저희도
수진 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 나와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시댁에 계신 시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선생님이셨고 평소에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매우 이성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시아버지께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들으신 후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상통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너희 부부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아. 너희는 걱정 마. 내가 당장 전화해서 한바탕 잔소리를 할 거야. 만약 그래도 안 되나면 내가 직접 너희 집으로 가서 그 할망구를 데려올 거야. 시아버지와의 전화를 끊고 우리는 민준 씨의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등 비교적 가까운 친척 몇 분에게도 전화를 걸어 증거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친척들은 모든 것을 본 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고 우리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로 시어머니를 심하게 꾸짖으셨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큰아버지는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잘못을 이라. 미숙한 일은 정말 잘못됐어. 시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자마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걔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수진이를 속이려 하고 민준이를 협박하려 했다니. 이건 더 잘못된 일이야. 빨리 수진이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 지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한 명씩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억지로 버티다가 서서히 힘들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신이 한 일들이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일이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두의 비난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의 전화가 모두 끝난 후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고 저와 민준 씨를 바라보며 목이 쉬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민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전에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너희가 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어. 너희를 해쳤을 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우리 집안의 체면을 깎았어.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목소리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이전에 네가 출근한 틈을 타 콜라를 보내버린 것도, 콜라 사료에 무엇인가를 넣은 것도, 네 립스틱을 훔친 것도, 네 우유에 식초를 넣은 것도, 그리고 콜라가 죽었다고 너를 속이려 하고 민준이를 협박하려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네가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마.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전만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고 오히려 약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번 사과는 이전 어떤 사과보다도 진심이었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잘못을 아셨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잘 지내요.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고 수진이와 콜라를 더 이상 해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너희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 콜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너희와 잘 지내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게. 절대 다시는 문제 일으키지 않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침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앞으로 정말로 완전히 변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했고 합당한 비난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둡시다. 앞으로 엄마가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에요. 콜라 쪽은 제가 천천히 가르쳐서 엄마와도 친해지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콜라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듯 고리를 흔들며 다가와 시어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콜라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이 정말로 민준 씨가 말한 대로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콜라를 보면 피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베란다로 가서 콜라에게 사료를 주고 일부러 닭고기 간식을 잘게 찢어 한 조각씩 먹여주었습니다. 콜라는 처음에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약간 무서워해서 먹고 나면 도망가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매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니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도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면 콜라가 먼저 텔레비전을 볼 때면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빗으로 콜라의 털을 조심스럽게 빗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콜라 컬은 정말 부드러워. 잘 빗어줘야 해. 안 그러면 엉킬라. 콜라는 편안한 듯 눈을 감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콜라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저에게도 점점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임신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전처럼 개랑부터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직접 서점에 가서 임신 준비 관련 책을 여러 권 사오고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에게 영양식 만드는 법을 배워 매일 다양한 고단백, 고영양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 회사로 뛰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제비집죽 한 그릇과 삶은 계란 하나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안 그러면 몸에 안 좋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 들고 가서 먹어. 굶지 말고. 저는 죽을 받아들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저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시어머니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니 우리 사이의 벽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도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화목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중재할 필요 없이 매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와 아내가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콜라가 발아래를 맴도는 것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집이 있어야 할 모습이지. 더욱 기뻤던 것은 2달 후 제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임신했다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나설 때 저는 너무 감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황급히 민준 씨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고 저쪽에서 기뻐서 소리쳤고 당장 조퇴하고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감격해서 목소리까지 변했고 당장 시장에 가서 닭을 사와서 저에게 닭곰탕을 끓여 몸보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닭곰탕을 끓여 놓았고 제가 좋아하는 딸기와 체리도 사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제 배를 쓰다듬으며 눈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잘됐다.
수진아, 우리 집에 드디어 아기가 생기는구나.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지 마.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마음 편히 몸조리만 해. 민준 씨도 급히 돌아왔고 손에는 예쁜 작은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안고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과 아기, 그리고 엄마와 콜라까지 모두 잘 돌볼게. 콜라도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을 아는 듯 늘 제 배 주위를 맴돌며 작은 머리로 제 배를 살짝 비볐습니다. 가끔은 작은 낑낑 소리를 내며 마치 아기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고 제가 민준 씨를 가졌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먼저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잠든 민준 씨를 바라보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콜라가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콜라에게 옛날 동요를 불러주고 있었고 콜라는 가끔 편안한 듯 한두 번 낑낑거렸습니다. 제 마음은 갑자기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 콜라를 보내버렸을 때 제가 새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콜라를 찾아왔고 밤새도록 증거를 수집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 가정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와는 영원히 잘 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갈등과 억울함은 지금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친척들의 비난과 주민센터의 교육을 받았고 마침내 자신의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저와 콜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변화와 가정의 화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은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겠죠. 지금의 저는 저를 아껴주는 남편이 있고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가 있고 사랑스러운 콜라도 있으며 배 속에는 곧 태어날 아기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쟁취해낸 것입니다. 가끔 저는 콜라를 안고 소파에 앉아 콜라에게 말합니다. 콜라, 지금 얼마나 좋아? 우리 이제 다시는 버려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는 가정이 생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콜라는 알아들은 듯 혀로 제 손을 핥았고 꼬리는 더욱 신나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통쾌한 결말이 아닐까요? 악한 사람은 교훈을 얻고 완전히 변했으며 착한 사람은 행복을 얻었습니다. 가정은 화목하고 다툼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따뜻함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가족과 함께 맞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